안녕하세요. 서울 근처에 살고 있는 70대 김명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없지만 인품은 좋은 남편 만나서 힘든 시절 잊고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절 버린 어머니 덕에 인생 역전한 운 좋은 여자고요. 덕분에 노후 걱정을 한시름 놓았지요. 제가 이렇게 주머니 두둑해진 것은 남편만 알지 애들은 모릅니다. 괜히 헛바람 들까봐 말을 안 했거든요. 우리 부부 늙어 죽을 때까지 야금야금 뺏으다가 나 죽은 후에나 알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애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집장가 보내면서 느낀 게 요즘 애들은 시부모며 장인 장모 알기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나름 나도 잘난 사람이니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부모라는 이유로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게 힘들다 이건데 톡 까놓고 우리가 지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런 거겠죠. 사실 10년 전 생각지도 않던 어머니 유산 받기 직전까지 남편과 제가 종종 대며 힘들게 가르치고 먹였답니다. 저는 밑바닥을 수없이 찍은 사람에 남편도 집안이 빈궁해서 맨땅에 헤딩하며 맨몸으로 부딪힌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열심히 몸을 굴려 지금 비록 낡았지만 20평 아파트 들어가 살고 있는데 애들 시집장가 보내며 통장 통통 털리고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너는 너, 나는 나. 때되면 전화나 하지 살갑게 엉겨붙질 않습니다. 우리하고 친해져 봐야 어디 아프다, 뭐 먹고 싶다 소리나 하고 자기네 돈 뜯길까봐 무서운 게죠. 자식놈들도 결국 똑같아요. 각자 짝꿍 눈치 보며 필요한 것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특히 며느리에게 쥐어 사는 아들놈이 기어이 저를 서럽고 울컥하게 만드네요. 결국 제가 돈이 꽤 있는 걸 애들에게 들켰는데 오늘 사연 읽어주는 연인님들께 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한마디로 돈 때문에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 솟았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친 사람이라 돈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살만하지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빌빌대던 그 시절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말로만 듣던 수영장 딸린 가정부에 운전기사의 정원사 아저씨까지 있던 집에서 살던 저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며 한순간에 망했지요. 그때 영문을 몰랐지만 아직도 낯선 아저씨들이 악에 가득 찬 표정으로 우리 세간살이를 뒤지던 지옥 같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떵떵거리며 아쉬울 것 없이 살던 저는 이후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허물어져 가는 집에 버려져 돈은 믿을 것이 아니란 걸 알았지요. 물론 사람도 말이죠.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엄마 팸을 털어간 게 10년 우리 집 살림 돌봐주던 가정부 언니였거든요. 아버지께 전화받고 엄마가 외갓집에 도움 요청을 하고 있던 그때 안방에 들어가 미리 팸을 챙기고 이후로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문 열어주고 정신없는 틈을 타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 언니는 제가 엄마 이상으로 믿고 따랐는데 말이죠. 시집갈 때 우리 아버지가 집 하나 사준다고 할 정도로 부리는 사람이 아닌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망하자 누구보다 빨리 뒤돌아서더라고요. 이 일로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셔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엄마 역시 잇따른 비극에 많이 방황을 했죠. 우리는 처음에는 외갓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후로 외할머니며 외삼촌 눈치가 이상하더니 엄마의 외출이 잦아졌고 저는 9살에
외숙모 손에 이끌려 말 그대로 허물어져 가는 예전 외갓집에 버려졌습니다. 외숙모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알 것은 알아야 한다며 엄마가 결혼하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쪽에서 엄마는 받아줘도 애까지는 못 봐주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자주 찾아보겠다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와 사실 때 엄마가 친정의 돈을 많이 빼돌리셨나 보더라고요. 이 집에서 그때 2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간 외할아버지가 팔지는 않고 집을 세를 주고 계셨다는데 저는 또 본체도 아니고 외삼촌이 쓰던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본체 사는 아저씨는 맨날 술 취해 들어와서 아줌마하고 싸워대는데 그 집 아이가 빽빽 울어대도 둘 다 신경 안 쓰고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그러다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한 그 밤중에 마당에 저벅저벅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나면 당장이라도 그 무서운 아저씨가 문을 벌컥 열고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자주 오겠다던 외숙모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엄마 역시 저를 찾지 않아서 저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전전하다 결국 제 발로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외가에서 제가 굶어 죽어 차라리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엄마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죽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존심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배는 골지 않아 다행이었던 그곳에서 저는 내가 잘 살던 애라는 티를 안 내려고 눈치를 보며 애들 무리에 섞여 들었고 나름 적응을 잘했답니다. 가끔 제게 던져지는 덕지덕지 기운 내복을 악착같이 꿰어 입을 때는 내가 살아온 과거가 한바탕 꿈 같고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곧바로 현실을 직시를 했죠. 그 좋았던 시절이 꿈이다. 아버지 사업 망하고 돌아가시고 엄마에게까지 버림받은 지금 이것이 내 현실이라고요. 더 이상 좋은 옷에 좋은 방, 좋은 학용품을 만져보지 못하겠지만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만족했고요. 그렇게 시설서 나와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남편은 참으로 꼬질꼬질한 볼품없는 행색이었는데 이상하게 얼굴에서 귀티가 나더라고요. 그때 겨울이라 공사장 일이 끊겨서 군고구마에 군밤 팔고 있었거든요. 말 붙여보니 막노동판 전전하는 사람 같지 않게 얌전하고 교양이 있어서 호감이 확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말하는 흙수저지만 금수저의 분위기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핏 지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며 나를 그 시절로 되돌려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공순이와 막노동판 전전하는 군고구마 장사의 만남은 나름 수줍고 이쁘게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 간에 한숨 나는 상황에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챙겼습니다. 그렇게 키운 애들이 시집 장가 가서 우리가 부끄러운가 거리를 두는데 배신감보다는 돈이 사람 만드는 세상이니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갔죠. 비록 통통 털어 보내서 쥔 돈은 없었지만 아직 사지 욕심 멀쩡하니 당장 애들 신세 질 정도는 아니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 다시 통통하게 통장 살찌우자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 한 통으로 돈벼락을 맞게 되었으니 저버린 엄마 밉지만 돌아가시며 제게 큰 선물을 주셨답니다.
김명자 씨 맞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상속 지분이 있으니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는 남편하고 제가 황망한 와중에 찾아가니 저 버리고 일생 찾지도 않던 이유가 있었더만요. 이 매정한 엄마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남자와 재혼해서 그 집 자식 둘을 키우며 제 이부 동생 낳고 무척 잘 사셨어요. VVVIP 병실서 호강하다 가셨다는데 돌아가시며 어머니 재산을 저 집 세 자식과 함께 자식인 저까지 받게 되었던 겁니다. 다들 이씨 사는 사람들이라 저를 벌레 보듯이 보는데 그 중에 제 이부 동생은 남 같지 않은지 저를 유심히 보며 호의를 보였어요. 어머니 자식이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뒤진이 나오긴 나오네. 야 현승아, 너 어머니한테 뭐 들은 거 없냐? 너한테는 사실대로 말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마음에 걸려서 한번 찾아보자고 했을 때 한사코 죽었다고 하시더니 이게 웬? 이거 작정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먼저 찾았지. 나야말로 꿈에도 몰랐어. 나한테 누나가 있었던 거 얼핏 지나가다가 듣기는 했는데 외삼촌한테 물어도 자기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그때야 다들 못 살던 시절이라 남의 집에 거둘 정도로 여유 없으니 아마 죽었을 거라고 했어. 엄마도 그 말을 믿는 눈치였고. 일단 이리 앉으세요. 엄마 자식인 이상 유산 받을 자격 충분하니까. 괜히 저 누님이 건네는 이상한 소리에 사인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야, 본색 나오는구나 맹현승. 왜? 한배에서 나왔다니까 핏줄 땡기냐? 언제 봤다고 누나란 소리가 줄줄 나오냐? 하여간 끼리끼리 노네. 봉잡았네요 아줌마. 엄마 하나 잘 둔 덕에 말년에 복 터졌네. 그러게 부모 복이 있어야 돼. 우리 엄마 뭐 한다고 수면제에 맞들려가지고 그 재산 놓고 횡하니 가서 이 꼴을 보게 해? 누나, 아버지 가시며 이미 건물이며 땅이며 받아놓고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요. 그렇게 돈 좀 하지 마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야? 너무 그러니 추해. 우리 가진 만큼 가졌잖아. 체면 좀 챙깁시다. 응? 야, 돈은 가질수록 목마른 거야 임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재산 나눈다는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게다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냐? 스케일이 다른데? 막말로 어머니 재산이 결국 아버지 재산인 판에 우리가 이런 소리도 못하냐? 죄송합니다. 일단 법이 법이라 수긍은 하지만 기분 좋게는 못하겠네요. 암튼 어머니한테는 악감정 없습니다. 새어머니 치고 전처소생인 우리한테 잘하셨거든요. 현승이 저 자식도 나름 처신 잘했고 그냥 한두 푼도 아닌 걸 나눌라니 좀 배알이 뒤틀려서 이해 좀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기분 더러운 거 어차피 오래 안 갈 겁니다. 돈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특히 유산이니 뭐니 꽁으로 생기는 돈은 특히 더. 저 집 자식들의 말처럼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재수없고 고고한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아버지 살아생전 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려서라기보단 돈에 취해 세상에 보이는 것 없이 다 제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매정하게 절 버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찾지 않던 엄마가 주신 것은 제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줄줄줄 나열하는 끝도 없는 재산 목록에 저는 어리바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멍하자 현승이가 제 귀에 대고 누님 목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4등분이니 잊지 마세요 하고 언지를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게 빚 갚듯이 망한 예전 우리 집만큼 살 돈을 남겨주셨답니다. 그 집 남매가 저와 각각 4분의 1하기는 서로 번거로우니 이 중에 서너 개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나 남편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 동생인 현승이가 이거 하면서 건물을 챙겨주며 엄마 통장의 현금 잔고까지 언급하며 제 몫을 잘 챙겨주었답니다. 어차피 형과 누나는
아버지께 받은 건물 많으니 당장 먹고 사시게 건물 위주로 드리자고 하니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더니 현금 잔고 이야기할 때 짜증을 내는데 하긴 저러니 부자죠. 얼마 있다고 7렐레 8렐레 써제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달라붙는 게 돈이랍니다. 나중에 현성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 아버지는 건물, 엄마는 땅 위주로 가지고 계셨답니다. 어차피 30층, 40층 빌딩 물려받은 터라 엄마의 금싸라기 땅을 탐내고 있어서 낮은 충수 빌딩은 저에게 넘길까 하던 차에 저쪽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저도 좋게 이끌어낸 거죠. 막말로 재산으로 싸움 붙으면 순진하고 빽없는 제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환갑 넘어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빈털터리가 된 처지에 갑자기 외지 아닌 강남에 10층 건물 3채를 상속받으며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저는 또 현승이가 잊지 않고 챙겨준 현금으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고 고스란히 본전을 찾았으니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돈에 대해 경계하며 아이들에게도 내색 안 하고 우리도 부부가 조금씩 쓰며 기부 조금 하며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연이 된 동생과는 가끔씩 만나 부부끼리 밥을 먹기도 하는데 싫어하는 눈치라 빼고 우리끼리 보고 있습니다. 현승이는 단지 제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 빼고 인상이 좋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어느 날 환갑 넘어 칠순 바라보던 엄마가 자식 버린 벼락 맞은 어미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죄스럽다는 뜬금없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저를 두고 한 말 아니겠냐며 표면상 엄마 편을 들면서도 제 지난 소름과 한을 보듬어주는 아이였죠. 아마 엄마는 저 살아있는 거 아셨던 것 같다고. 하지만 차마 얼굴 볼 용기가 없어 그렇게 가셨을 거라고 하는데 저들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결이 다른 녀석이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른보다는 그래도 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모든 한이 풀렸고 노년에 찾아온 행복에 엄마께 나름 감사하며 원망을 지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제게 서러운 일이 생겼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가 아들 부부가 잘하는 식당 안다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차 타고 굽이굽이 들어가는 곳이라 찾아가기는 힘든데 우리 입맛에 맞을 거랍니다. 그래 모처럼 저 녀석들에게 밥이나 사줘야겠다 하고 따라 나섰지요. 꽁돈이 생긴 후로 들킬까봐 뜨끔해서 오히려 반찬이고 뭐고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멋있은 표정인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아들 의견이지 며느리 의견은 아니었던 거죠. 가는 내내 차 안에서부터 눈치 보고 불안불안하더라니 내릴 때 뒷자리에서 남편이 내리고 다음으로 제가 내리고서 매번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다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닫았는데 그게 거슬렸나 봅니다. 며느리가 대뜸 화를 내며 바락바락 5천만 원짜리 차문 세게 닫았다고 내게 악을 쓰며 흉을 보는데 안이 굽고 더럽다가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내 서럽고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데 하는 말 하나하나 우리를 무시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아, 내가 이래서 배달이나 시켜 먹자 했잖아. 이게 뭐니? 아, 짜증나서 정말. 어머니, 차문을 누가 그렇게 세게 닫아요? 이렇게 살살 닫아도 다 닫혀요.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아세요? 우리 결혼할 때 친정아빠가 사준 건데 자그만치 5천만 원짜리예요.
두 분 사는 집 3분의 2 정도라고요. 아세요? 아니 실컷 생각해서 모시고 나온 사람 붙들고 이렇게 문을 꽝. 왜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그럼 말로 하세요, 말로. 미안하다.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문이 설다치길래 일부러 힘을 준 건데 너무 힘을 줬나 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오해 말어. 그래 아가야 미안하다. 네 시어미가 모처럼 너희 보니 반갑고 신나서 힘이 뻗쳤나 보다. 어여 들어가 밥이나 먹자. 사람도 많은데 뒤로 밀려나면 시간만 잡아먹지 않겠어.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제 속은 이미 뒤집어졌는데? 아 짜증나.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우리 친정서 사준 거 알고? 자기 엄마한테 우리 아빠가 차 사준 거 말했니?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꽁한다고. 모처럼 좋은 마음으로 자식 노릇 좀 할라 했더니 힘들다 정말. 어머니 저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나름 고생 많거든요. 제가 남들처럼 뭐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친구들 시집 잘 가서 다들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 하는데 저는 맞벌이 하면서 그래도 제 의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돈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사람을 뒤집으세요? 현지야 사람들 본다. 나중에 얘기해. 뭘 나중에 얘기해. 말 나온 김에 할 소리는 해야지. 안 그래도 저 어머니한테 쌓인 거 많아요. 아버님이야 그렇다 쳐도 어머니 고아원서 살았다면서요. 나 그것도 결혼해서 알았네요. 그때 우리 집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숨기지? 그것도 아주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이더만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죽으라고 외갓집서 빈집에 데려다 놓은 거 살려고 본인 발로 거길 들어갔다면서요. 참네. 어쩜 그런 얘기를 숨기고. 그 얘기를 너한테 굳이 왜 해야 하냐? 그런 너는 너희 부모 어떻게 살아왔나 얘기했냐? 아니 이게 무슨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야, 네가 우리 아들 좋다고 만나서 우리한테 며느리 노릇이나 잘하내면 모르겠다. 딱 저놈만 데려가고 끝이네 가. 그래, 네 시어머니 그렇게 자랐다. 어쩌려고. 그 어린 나이에 고난에 쳐가며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 번듯하게 키워낸 것만으로 칭찬받아도 모자랄 판에. 칭찬이요? 그 피가 어디 가요? 저요 그 소리 듣자마자 저 사람도 정 떨어져서 사내만에 했어요. 자기 외할머니처럼 돈 없고 힘들어지면 자식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 찾아갈 거 아냐. 세상에 그거 알고 좋아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떳떳하냐고요. 거기다 어린애가 독하게 자기 발로 시설로 가다니 소름 끼쳐요. 저는 저희도 나하고 잘못되면 살겠다고 뭔 짓 할지 알게 뭐야. 야 그만하랬지. 나 잡는 건 참겠는데 어디라고 시어머니 붙들고 나불대냐? 너 정말 사람 우습게 만든다. 어? 엄마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하니 네가 좀 잘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날부터 저렇게 혼자 발작을 하네. 미안해요. 아, 나 정말. 그래, 너는 나하고 네 시아버지가 없는 형편에 기안 죽게 뒷바라지한 건 안 보이고 60년 전 너 생겨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 가지고 시비구나. 어? 그렇게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면 헤어지든가. 네 남편 꽉 쥐어잡고 우리 집하고 절연 비슷하게 연락도 못하게 하니? 야,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저놈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내가 낳은 놈이야. 내가 그때 살라고 거기 안 들어갔으면 세상 빛도 못 볼 놈이고 며느리 시집살이 말로만 들었어도 하다 내 어릴 적 어떻게 자랐나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다. 그래,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왜 오늘 밥 사준다고 우리를 데려왔냐? 어? 얼굴 보자마자 죽상을 해가지고서는. 물론 우리도 너 보려고 나온 거 아니야. 내 아들 얼굴 보려고 나온 거고 니한테 안 얻어먹으려고 돈도 두둑하게 들고 왔어. 그래, 네 친정아버지가 사준 차가 5천만 원이야? 그래서 그렇게 유세 부렸냐? 그 차에 우리 태우기 싫어서? 그래, 문 꽝 닫은 값 얼마를 쳐주랴. 말해. 여기까지 온 값도 보태서 말해. 내줄 테니까. 대신 내 아들 잡지 말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그 자리서 팔짝팔짝 뛰더니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고 발광을 하는데 뭐 저런 것이 다 있나. 저와 남편이 식겁을 했네요. 아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닌 듯이 적당히 나대다 푹 하고 주저앉자 다독여서 차에 태우더니 저희에게 와서 아무래도 그냥 데려가야겠다며 우리 보고 택시 불러서 들어가라고 합디다. 이 마당에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지나가는 택시 잡아 타고 올라가면서 뭐 하려고 쫓아나와서 이 봉변을 당하나 서럽고 내 과거 가지고 트집 잡는 며느리가 괘씸하여 손발이 떨릴 정도로 분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살다 제 과거 가지고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한테 눈치 봤던 저는 늙어서 자식 결혼시키고 며느리 사위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 끝없는 족쇄가 너무나도 지겹고 원망스러웠죠.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든가 하지 뭐하러 삐질삐질 살아나서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나. 집에 와서 자리 펴고 누웠지요. 그렇게 끙끙 앓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애미를 망신시키냐 바락바락 악을 쓰다가 오늘 뭐하러 우리를 만나자고 했냐 물어봤더니 돈 빌리려고 했답니다. 며느리 하는 옷가게가 영 안 되는 모양인데 이자 겁나서 대출은 그래서 아들이 우리한테 부탁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 결국 자식놈도 애미애비 알기를 쥐고 또 쥐어짜도 괜찮은 돈주머니로 아는 놈이고 며느리는 그렇게 싫어 죽겠는 나한테 돈 이야기 꺼내는 게 자존심 상해 있던 터에 차 망가뜨린 값 준다 하니 거품 물며 발광을 했던 겁니다. 속으로 나를 얼마나 깔봤으면 걔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사실보다 우리 엄마가 날 버렸고 그래서 시설서 자랐다는 것이 더 중한가 봅니다. 그래서 지한테 손해를 줬어 어쨌어. 오히려 그래서 남들 선언 낳는 시대에 둘만 낳아서 갖은 정성 들여 키웠더니 나를 우리 엄마처럼 여차하면 자식 버릴 사람에 우리 아들까지 그럴 거라며 잡아요. 저는 아들놈도 미워져서 일단 차값이나 부르라고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고 또 알아 누웠지요. 벌떡 일어나 저것들 안 보고 살란다. 나중에 나 죽고 생각도 못한 유산 물려받고 후회하게 할 거다. 남편한테 말하고 폴딱 도로 누워 생각해보니 며느리 저건 그런 반성조차 안 할 것 같아 열이 받아서 또 씩씩대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뭘 느끼기라도 한 듯이 현승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야? 골프 치러 외국 간다고 하지 않았어? 영 재미없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며칠 전서부터 마음이 영 찜찜해서 지인들한테 전화 돌리는 중인데 누님 별일 없으시죠?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감기 걸리셨어요? 요즘은 감기가 감기 아니에요. 방심하다 폐렴으로 번지니까 꼭 병원 가서 진찰 받으셔야 해요. 코로나 검사도 하시고 돈 아끼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고 그래도 누님이 있어서 버틴단 말이야 나. 감기 아니여. 잠깐 서러워서. 그런데 현승이 동생도 내 문제로 무시당해? 나보고 표정이 싸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반길 사이는 아니지 뭐. 그렇다고 해도 나는 불만 없고 콕 짚어 그렇다기보다는 애초에 제가 아버지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나온 것 때문에 불만이 좀 있어요. 우리 형하고 누나 보셨잖아요.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톡톡 쏘는 편이라. 생전 남 눈치를 안 보던 사람들이라 사람 앞에다 두고 면박 주고 왜 뱀 보고 뱀이라는데 문제 있어? 이러거든요. 저는 이해하는데 집사람은 힘든가 봐요. 게다가 일단 누님 버리고 시집와서 저 낳은 거라 누님이 억하심정 가질지도 모른다고 경계해요. 집사람도 사람을 상대 많이 안 해봐서 서서히 풀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왜? 혹시 울었어요? 올케는 어머니처럼
자네가 마누라 자식 버릴까봐 걱정은 안 하지? 모르죠. 그런 소린 안 하던데. 누가 누님한테 그래요? 아니 솔직히 그때는 다들 못 살아서 그런 일 많았다고 하던데. 우리 장인어른도 아래로 여동생 둘 남의 집에 식모로 보냈다가 아파서 죽었다고 막 울고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버린 것보다 더 잔혹하죠. 자식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건데 뭐. 나는 누님 살아온 이야기 듣고 과연 남다르시구나 다시 보이던데. 뒷받침만 제대로 했어도 큰 힘을 되실 사람이야 누님은. 덕분에 어머니 떠나보내고 텅 빈 마음 이렇게 위로받잖아. 많이 닮았어요 둘이. 말해봐요. 나는 무조건 누님 편이야. 이렇게 몰랑몰랑한 현승이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며 제가 며느리에게 당한 이야기를 해버렸답니다. 사실 50년 전 헤어지기 전 이후로 한 번을 못 보고 떠나보낸 엄마에게 미운 만큼 그리움이 쌓인 저였기에 제가 욕먹고 우스워진 것보다 손주 며느리에게 그런 외할머니 운운을 듣게 한 것이 죄스러웠어요. 결국 내가 못나고 힘이 없어서 며느리가 나의 우리 엄마까지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부 동생이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엄청나게 잘 살면서도 엄마의 과거 때문에 은근히 따돌림 당하며 뒷담화 듣던 같은 상처를 가진 녀석은 자기가 당한 듯이 파르르해서 그렇게 돈이 생겼으면 돈 있는 티 좀 내지 왜 그런 꼴을 당하냐며 또 저를 탓하는데 무조건 내 편 들어준다면서 왜 혼내냐고 서러워서 제가 응애응애하니 달래다가 그냥 전화가 또 끊겼거든요. 그래, 이 가난한 누나 편 들어주자니 성질나서 감당이 안 돼서 끊었나 보다. 화 풀리면 전화하겠지 하고 있는데 동생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화는 안 나 보였는데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서 우리 선물로 사온 것들을 바리바리 안겨주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도 콧물을 먹고 얼버무리는 바람에 하는 말 반은 듣고 반은 못 들어서 생 라이브로 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저와 남편이 며느리가 머리 쥐어뜯고 방방 뛰던 것까지 재현을 하며 자리 잡고 하소연을 했지요. 이런 우리를 보는 동생 표정이 전혀 화난 기색이 없어서 안심을 하고서 며느리가 한 머리 도리질까지 막 해댔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자 동생 표정이 돌변하는 걸 보고 아차했죠. 그러더니 자기가 자산관리 잘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까 자식 놈들에게 밝히랍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나 이만큼 있는데 네가 날 우습게 봤니? 알았어 하고 지금부터라도 조련하랍니다. 그게 조금도 흠이 안 되니 자기만 믿으랍니다. 그래 다음날 이 동생의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며느리 옷가게를 갔는데 죽상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손님이 왜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나한테 그 악다구니를 하고도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인사도 않고 옆에 따라붙은 분해 나는 현승이를 보고 쭈뼛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얄팍한지. 동생은 며느리 가게 찾아가는 내내 평온하고 잠잠했는데 그 꼬라지를 실제로 보니 갑자기 열이 받았는지 대뜸 다다다 몰아붙이며 네 가지 없는 며느리를 공격하는데 가슴이 뻥 뚫렸네요. 야, 네가 명자 누님 며느리냐? 나 네가 흉보던 우리 엄마 아들이다. 네가 우리 누님한테 소름 끼치네 뭐네 하면서 우리 엄마 욕까지 했다며. 자식 버리고 시집간 무책임한 여자라고. 거기에 우리 누님은 죽으라고 버렸는데 지발로 시설 찾아간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야, 사람이 살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다 죄를 지어.
다 그 나름대로 죄값 가슴에 안고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도 차마 못 나서고 그래. 그래 너는 뭐가 잘났냐? 시어머니 안 보려고 하는 핑계로 너하고 상관없는 태어나기도 전에 일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가게 안 되니 돈 빌리려고 마음에도 없이 밥 먹으러 가지고 꼬여서는 지 성질 못 이기고 그 발광을 했다며. 누구세요? 누구신데 아무 상관도 없는 저한테 왜? 말했잖아. 나 네 남편 외할머니 자식이라고. 명자 누나 이부동생. 네가 네 남편이 닮으면 어쩌냐고 닥달하던 외할머니 아들. 우리 한 뱃속에서 나온 남매다. 너는 우리 엄마의 우리 누나의 나까지 욕먹인 거야. 왜? 분하냐? 그럼 머리 좀 뜯어봐.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네 친정아빠가 사준 차문 세게 닫았다고 지롤링하면서 무당처럼 방방 뛰었다며. 나 그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걸랑. 건방진 게 그깟 것 가지고 내 누님을 감히 네가 욕보여? 오해가 있으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요. 저 경찰 부를 거예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시죠. 장사가 안 될 만도 하다야. 사장이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손님이 오겠냐? 야, 너 그날 돈 빌리려고 했다며? 그래 네가 보기에 꼴같지 않아 보이는 시어머니한테 돈 이야기하려니 자존심 상하더냐?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너 우리 누님이 얼마나 부잔지 모르지? 지금 네 가게 들어와 있는 건물 두세 배 되는 건물만 세 채야. 거기 임대 수입은 네가 알 것 없지만 말만 잘하면 공짜로 상가 하나 얻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참, 버림받아서 살려고 지발로 시설 간 시어머니한테 나올 게 별로 없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구나, 며느리란 것이. 버림은 받았어도 잊혀지지는 않았어, 우리 누님. 네가 그렇게 욕한 우리 엄마가 누님 똑똑히 챙겨주셔서 엄청 부자라고. 네가 이 꼬라지라 말 안 한 것뿐이야. 못돼 처먹은 게 지복 지가 차고 든든한 최고 백한테 소름 돋는다고? 어따 대고 머리를 쥐뜯고. 그래 내가 며느리 좀 도와주라고 얹으라고 싶어도 이 와중에도 네 친정아버지한테 5천짜리 차 받은 거 보고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간다. 누님, 얘는 텄어요. 돈 까먹으래지 사업할 애는 아니여. 그냥 신탁에 맡기고 용돈 탔으면서 생전에 기부나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됐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건데 이 집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네 외삼촌이 나보다 더 큰 백이 되어줄 텐데 얼굴을 보고 말할 틈도 없고 나도 내키지가 않아서. 암튼 나는 살아생전에 너희한테 이 돈 안 쓸 거다. 얼굴도 못 본 우리 엄마 욕까지 한 손주 며느리 도와줄라니 죄송해서. 이미 욕먹은 판에 안 줘도 피장파장이지 뭐. 나 오늘 너 약 올리러 온 거야. 동생이 네가 뭘 잃었는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냐서. 그러자 소름 끼치게도 날 버린 엄마께 거액의 유산을 받은 거란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는데, 동생이나 저나 혹시나 하고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가 툭 끊어지며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게 얼마 있지도 않은 돈 이야기하는 것이 존심상해 머리 쥐어 뜯어가며 펄펄 비명지르던 며느리가 유산 받아서 돈 많다는 소리에 주저없이 제 치맛자락을 잡다니요. 심지어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 톨의 거리낌이나 고민도 없어 보였답니다. 자식 일이라고 내가 며느리를 도와주면 앞에서는 한결같이 입안의 혀처럼 굴겠지만 뒤로 돈을 우려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딸내를 경계하며 치고 박을까요? 그러면 아들네와 딸내 사이도 멀어질 텐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제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아니 며느리는 죽어도 아들과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들이나 딸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 잘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 정말로 며느리 약만 올린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콩고물도 주고 싶지 않지만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건물 한 채만 남겨두고 한 채는 현승이 아들내미 주고 한 채 팔아서 지금 실버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고급 코스로 들어가서 아들, 며느리, 딸 필요 없게 전문가들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간간히
동생네 보러 외출하며 우리는 애들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카놈이 자주 찾아와서 아들 노릇하여 마누라 치마폭에 쌓인 등신 같은 친아들도 안 그립습니다. 가만 보면 군고구마 팔다 저에게 찍힌 남편이 최고로 호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자격 있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우리 둘 다 얼굴 뽀얘지고 회춘하여 다들 사업 크게 하다 들어온 줄 아는데 늙음하게 지난 고생 보상받듯이 천지개벽하게 살고 있는 지금 돈 듬뿍 쥐고 무서움을 아는 저는 그래서 살아생전 애들 안 보려고요. 어차피 전화 한 통이 없거든요. 나 죽은 다음에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내가 어머니 유산 받은 그 나이쯤 되면 깨달으려나. 그래서 우리 두 부부 최대한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며느라, 너도 오래오래 내 아들 옆에서 버티거라. 누가 더 오래 사나 두고 보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슬아이 딸 하나 낳고 알콩달콩 살았던 행복도 잠시, 내 사랑하는 아내는 모질게도 저와 딸만을 남긴 채 일찍이 저 세상으로 가며 평생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아내는 저와 같은 과 동기였던 수미의 친구였어요. 솔직히 말이 친구였지 부잣집 수미라는 친구의 집에 새빵살이하며 장모님께서는 수미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해주고 계셨고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도망간 안쓰러운 상황이었죠. 허나 저는 우연찮게 과제 때문에 갔던 수미의 집 앞에서 그녀의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새하얗고 화장기 없이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햇살을 받고 수미의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가 왜 이리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 수미에게 슬쩍 물어보았더니 수미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얹혀 살다가 돈 없어서 학교도 중학교 졸업밖에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건강 안 좋아져서 지금 좀 쉬고 있대. 저런 애를 뭘 그렇게 신경 써, 동주야. 저런 애들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치고 싶어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인 거 알지? 혹시 제가 너한테 꼬리치거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교육자 집안인 너희 부모님 넘어가시면 어떡하려고 해. 얼굴만 반반해가지고서 온갖 착한 척하고 내숭덩어리라니깐. 물 흐려지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아버지는 저런 애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수미는 아내에 대해 치를 떨며 저런 물 흐리는 애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고 제게 못 박았지만 저는 수미의 말과는 달리 자꾸만 시선이 그녀를 쫓고 있었고 제 마음도 점차 설레기 시작해 별별 핑계를 대며 수민의 집 근처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와 단둘이 만날 기회를 잡게 되었고 얘기를 해보니 수미가 말한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효심지극하고 착한 마음씨를 지닌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섞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과제 핑계로 수민의 집을 드나들며 아내를 봤지만 아내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마음대로 그 근처에 와서 비밀로 아내와의 좋은 감정을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 번번이 제가 수민의 집 근처에서 수미와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생기니 그럴 때마다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수미와 차려입은 모양새로 우연히 부딪히게 되었고 환하게 웃으며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동주야, 너 요새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데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제 편하게 나타나. 나도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좋은 감정으로 보고 있었거든. 우리 부모님들도 널 자주 봤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우리 부모님께 서로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한번 만나볼래? 우리 엄마는 벌써부터 너 같은 반듯한 사위감 기다리신다고 농담삼아 말씀하시던데 좋은 사이로 지내다 보면 이런정 저런정 느끼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지 누가 알아? 나도 네가 좋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애인 할래? 라고 당당하게 제게 악수를 내밀며 사랑을 고백하는데 저는 뭔가 번지수가 단단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이 몹시도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러 수민의 집 근처를 돌았을 뿐인데 하필 수미가 제가 저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는 바람에
묘하게 사이가 틀어지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수미가 결코 아내보다 덜 예쁘거나 뒤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화려하고 예뻐서 길거리에서 영화 감독한테 배우하라는 캐스팅 제안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고, 거기다 아버지 어머니 대단한 사업가 집안이라 부유하며 명문대까지 다녔으니 많은 문남성들이 흠모하는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화려한 장미보다는 풀밭에 있는 들꽃이 더 마음이 갔고, 제 선택은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아내였습니다. 수미가 그렇게 나오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와의 사이를 수미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고, 기겁하며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수미는 무한함에 홍단무처럼 얼굴이 새빨개져 자리에서 제 뺨을 때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칭 타칭 우리 학교 여왕으로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수미는 행여나 자신이 차였다는 게 알려질까봐 학교를 휴학해버렸고, 저는 수미 걱정보다는 한 집에 살고 있던 아내가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이었고, 그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해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저희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저는 아내와 함께 일단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혼인신고만 하고 밖에서 나가 살기로 했습니다. 가난하면 사랑이 밖으로 도망친다고 했지만 저와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컸던지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은 굳건해지더라고요. 제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결국 찾아와 결혼을 허락하시고야 말았고, 저는 아내와 조촐하게 지인들을 불러 식을 치르고 아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도 아들배와 살림부터 차린 며느리가 곱게 안 보이셔서 삐뚤게 아내를 보고는 했지만, 변치 않는 아내의 착하고 선한 마음씨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넘어가 누구보다 제가 안사람을 잘 얻었다 하시며 칭찬을 하셨다가 말끝에 어찌하다 보니 수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미가 동주 너를 참 좋아했던 모양 같더구나. 네가 지금 며느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며느리 되고 싶다고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하며 지금 애를 깎아내리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통에 내가 네 처한테 못된 선입견이 참 많았단다. 사람은 그래서 겪어봐야 할 일 같다. 요새 세상에 진심으로 저렇게 마음 착하고 시부모 정성껏 모시는 애가 어딨다고. 아주 내가 깜빡 속을 뻔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수미 때문에 그간 안사람이 힘들었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도 있어서 그랬다고 했기에 오죽하면 수미가 그랬을까 싶어 이해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수미가 동기들에게 싹싹하지만 후배들에게는 되려 무서운 선배였기에 그 못된 신보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를 하니 잘 안 하기에 지금은 형편이 피고 빚을 갚았기에 수미네 집에서 탈출해 전세방에서 생활하는 장모님께 물어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수미에게 아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려 하고 싶었지만 이미 수미는 휴학을 한 후 미국으로 간 상황이었고, 수미의 소식을 알게 된 몇몇 동기들에게 듣기로는 그곳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교포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아직도 한해 맺힌 듯 목에 핏대를 세우며 수미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미가 얼마나 못됐던지 하고기 지위치는 빠삭하게 알아서 우리 딸을 질투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우리 딸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질 못해 크게 마음이 아프네. 우리 딸은 수미에게 매번 뺏기고만 살다가 자네만 처음으로 겨우 지킨 거야. 자네도 우리 딸을 알겠지만 걔가 아주 마음씨가 비단결이라 무시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애야. 그런 우리 딸 자네가 잘 지켜주길 바라네. 애가 안 들어선다고 요새 마음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자네가 잘 위로해줘. 라고 했고, 제가 장모님의 말을 이렇게 전해서 그렇지 사실 수미가 별 볼 일 없다 생각한 아내에 대한 질투와 시기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그간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에 대해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죠. 그러던 찰나 아내에게 태기가 있어 우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내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엄마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행복해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 뭔가 잘못되었던지 그 당시 아이를 낳고 아내는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몸이 문제가 생기면서 끝내는 명을 재촉하고 나와 딸만을 두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직 못해준 게 많은데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부유한 재산으로 우리 딸과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었는데, 내 아내는 딸만 남기고 호련히 그렇게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꿈인 듯 아내를 위해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졌고 내 딸아이도 어미 잃은 것을 안녕 우유도 먹지 않은 채 장례식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손녀의 울음이 마음 아픈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래었지만 내 딸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고 저도 딸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 붙여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가면 슬픔이 가실 거라 했지만 저는 1분 1초가 매섭고 무서울 정도로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특히나 아내와 꼭 빼닮은 제 딸아이를 보면 더 괴롭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이 저를 짓눌렀기에 저는 자꾸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거지 같은 원망이 자꾸만 삐뚤게 딸을 향해 갔고 제발 내가 훗날 애비로서 천륜을 저버린 죽을 죄를 짓고 형용할 수 없는 대가를 받을지언정 이 아이를 어디든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곳으로 씌워야겠다 싶었을 때 이를 말렸던 것은 저희 아버지셨죠. 동주야, 네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러면 안 된다. 네 아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너와의 사랑의 결실인데 네가 그렇게 자식에게 원망을 돌리면 저 세상에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슬프겠냐. 네 딸이다. 네 핏줄이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핏줄이다. 너는 애비로서 너의 딸을 꼭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게 애비로서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솔직해져 보세요. 아버지는 그토록 보잘것없는 며느리라 여겼으니 저 세상까지 짐덩이 치운 것 같지 않아요? 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괜찮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려면 저 아이는 제게 혹일 뿐이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지 않으세요? 저 모든 걸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 아이만 보면 안 사람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평생 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살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난 못 잊어요.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자랄 저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 어린 호소를 하자 아버지는 딸을 버리려는 정신나간 아들인 저를 부여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꽉 껴안아주며 같이 덩달아 흐느끼셨습니다. 널 위해서다. 내가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못되면 결국 나중에 내가 고통받을 걸 알기 때문에 너를 말리는 것이야. 네 딸을 네가 버린다고 절대로 네 안사람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잊을 수도 없고 평생을 죄책감에 속죄 속에서 살아갈 내 아들이 너무 가엾어서 말리는 것이야. 부모란 건 자식이 태어나면 하염없이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란 게야. 제발 동주야, 아비 말 들어다오. 어딜 가서 져본 적 없던 내가 너의 부모란 죄로 네 앞에서 몇 번이나 무너지고 너에게 몇 번이나 졌지만 이번만큼은 이겨야겠다. 우리 손주 지키자. 동주야, 네 딸이 싫으면 내 딸이라도 하련다. 널 위해서. 아버지는 간절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야 말았네요.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고 아이를 안고 울었고 저는 부모님 덕분에 제 딸을 지킬 수 있어서 그날을 떠오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며 저는 자랄수록 아내를 닮은 딸을 더욱더 아끼며 살게 되었고 그 아이가 행복하도록 옳은 길만 갈 수 있게끔 가시밭길을 제 손으로 다 치워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습니다. 남들은 자식 키울 때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라 했지만 저는 재혼도 다 집어치우고 봄을 다루듯 딸아이를 애지중지하며 제 목숨 이상으로 지켰고 딸아이는 제 지나친 과잉보호와 소중함이 다 저희 부모님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훗날 저희 부모님께서 지병으로 한 분 한 분이 연이어 돌아가실 때 전 못지않게 감사하게 여기며 통곡을 했네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딸은 저희 부모님 영정사진 대신 직접 그려넣은 초상화를 걸고는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의 애도를 아끼질 않았습니다. 철들지 않게 키우려 했지만 엄마 없이 자란 것만 해도 철이 들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던지 마냥 응석 부리는 아이도 아니었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꼭 고생했던 아내처럼 아이는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있어도 없는 듯 조용조용히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20대가 되었고 미대를 진학하여 졸업을 해서 그간 자신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과 제 돈을 합쳐 미술학원을 하나 운영하게 되었고 곧잘 되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되었습니다. 하며 제 돈이 들어
들어간 게 마음이 안 좋았던지 자꾸만 제가 미술학원에 보태준 돈을 달달이 갚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남도 아닌 애비한테 자꾸만 갚으려는 딸이 때로는 못마땅해서 고집불통 딸에게 한마디 푸는 정도는 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비다. 나는 네가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이런 직업 같은 거 없어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넌 든든한 애비가 있잖냐. 네가 없는 애도 아니고 좀 세상 널널하게 살자.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 넉넉한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사업을 토대로 성공한 축에 드는 사람이라 거기서 버는 돈까지 더하면 딸은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남자를 사윗감으로 맞아들이고 싶은 생각에 좋은 사람을 알아보려 했지만 딸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질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려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답답했지만 딸은 끝내 자기 짝을 찾아내었던지 사윗감을 조만간 소개시켜주기 위해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했고 저는 딸이 인생을 즐기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 상대자로 점 찍고 데려올 거라 생각했지요. 동갑내기를 신랑감 삼아 데려온 딸아이는 긴장하며 자신의 남자를 소개했고 그리고 드디어 녀석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던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예요. 이 사람이 숫기가 없어 많이 떨어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딸이 데려온 남자는 선량한 얼굴로 안경을 쓰고 공부만 한 새님 같으면서도 키도 크고 몸도 좋은 매력적인 남자였고 스펙이 좋은 고학력자이고 미국 유학까지 한 인재였는데요. 제 딸아이의 말처럼 숫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많이 떤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한 것 빼고는 그닥 흠 하나 없는 녀석이 혹여나 유학파라고 하길래 딸을 데리고 외국에서 살려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결혼은 어디서 할 생각인가? 미국에서 신혼집을 차릴 생각인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전 한국에서 살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지금 한국에 계시고 아버지만 미국에 계시긴 한데 지금 다른 가정 가지신 지 오래되셔서 저와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아서 결혼식 때도 아마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집이 상당히 부유하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없겠다 싶었고 우리 집과도 언뜻 비슷한 집안인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 역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은 아리따운 외모에다 돈도 많은 아이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누구보다 사랑받고 잘 살 거라 생각해서 그 아이의 안목을 믿고 결혼을 끝내 허락했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짜가 잡히는 대로 사윗감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자 했고 사위가 전하길 안사돈께서 이것저것 따지는 게 거북스럽고 밖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질 않으니 집안에서 같이 간략히 식사나 하자는 연락을 전해왔습니다. 저 역시 그닥 밖의 음식은 좋아하진 않았기에 마침 안사돈 뜻에 깊은 공감을 드러내며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돈집이 듣던 대로 얼마나 잘 사는지도 궁금했었는데 더욱이 사위 녀석이 조금 보기 드문 효자라서 같이 합가를 원한다고 전하기도 해서 언짢은 마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옛날 건물이긴 하지만 정원도 있고 집 옆에 별채도 딸려 있어서 아마 저희가 별채에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한 집이지만 독립된 공간이라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겁니다. 저희 일하는 아주머니 계시고 어머니께서도 사업자 바쁘신 분이라 와이프가 그렇게 성가실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라고 사위 녀석이 걱정하는 제 속내를 안다는 듯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딸도 어머님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다며 기꺼이 합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서 아무리 출가하면 출가 외인이라 해도 맹주 같은 것이 벌써부터 서방편을 들며 자꾸만 저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아버지에게 서운한 낯빛 하나 안 보내는 딸이 좀 서운했으나 기왕 보내줄 거 마음 좋게 보내주고 일단 합가에 대해선 사돈과 좀 더 상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평창동에 거주하시는데 여기 동네도 공기 좋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강남 생활도 지겹고 조금 외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행여나 상견례 판을 깰까 걱정을 했던지 딸은 계속해서 제게 말을 했고 저는 일단은 입을 다물고 간만에 온 평창동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돈네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눈에 익숙해지는 느낌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건물은 다 신식 건물이었지만
분명 기억 속에 있는 곳이어서 정신 차려서 돌이켜보니 사회의 차가 세워지면서 제 앞에는 거대한 저택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쎄한 것이 바로 그곳이 제가 빨래 걷던 아내를 처음 본 바로 그 집이었어요. 저택 옆에 별채는 바로 아내가 처갓집에서 그토록 구박받고 남의 집 살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의 주인은 수민의 부모님이셨죠. 이 집과의 인연인지 악연인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저는 사위에게 다시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안사돈께서 이 집을 언제 구매를 하신 건가? 언제부터 이곳에 사셨던 거야? 여긴 어머니께서 사신 집이 아니라 물려받은 집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조부모님께서 직접 땅을 사시고 유명하신 건축가를 섭외해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지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돼서 내부 수리는 몇 번 했지만 겉에는 워낙 튼튼하고 좋은 재료로 지어놔 끄떡 없어서 미관상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더 떨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청춘 시절 제게 실망해서 떠난 수미가 떠오르며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 숫자 미자 되십니다. 숨이 훅 토해내지더라고요. 참 사람이는 알 수 없다더니만 대학 시절 저를 짝사랑하고 제가 그 마음에 보답 못해 아내와 결혼한다는 덕에 이 수미와 사돈으로 엮이다니. 미국 가서 결혼했단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딸과 동갑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이 들어 만난 수미와 어찌 상봉을 해야 할지 진땀을 뺐지만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딸의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될 노릇이니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답게 관리된 정원을 지날 때 아내를 첫눈에 반한 시절을 떠올리며 질끈 눈을 감았고 저는 수민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아름다운 값비싼 그림들이 갤러리처럼 집안의 일렬로 맞춤식으로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수미 것이 확실한 자화상을 바라보다가 이내 들리는 변함없는 높은 톤의 우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승재야, 조금 일찍 도착했구나. 아직 음식 준비가 남았는데 예린이도 아버님 모시고 오느라 수고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승재의 미인 이수미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환하게 웃고 저를 보는데 수미가 저를 제대로 보는 순간 심하게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듯해서 제가 자칫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게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사돈. 참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봅니다. 우리가 대학 시절 친구로 지낸 사이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어 별난 인연으로 서로의 자식들을 다시 자식 삼는 기회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수십 년 만에 다시 좋은 인연으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너무나도 정중하게 수미에게 극존칭을 쓰며 얘기를 하니 수미가 당황한 듯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제 말을 들은 사위와 딸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 분이 대학 친구시라니 혹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졸업도 못하고 미국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시다가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그러게나 말일세. 집부터 내가 낯이 익더구만. 자네 어머니랑 친해서 자주 집에 드나들며 공부도 같이 했고 자네 조부모님께서도 날 믿음직스러워 하시면서 좋아하셨네. 내 기억이 맞죠 안사돈? 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안사돈인 수미는 얼굴을 잔뜩 굳은 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끄덕였고 천하의 감정적인 이수미가 쉽사리 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것을 보니 사람이 변할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화기애애한 속에서 만찬을 즐겼지만 수미는 여전히 굳은 얼굴을 풀 줄을 몰랐고 딸은 그런 수미의 눈치를 보았지만 이내 식사를 서둘러 마치며 좀 더 얘기를 편하게 나누라고 사위와 함께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껄껄 웃음을 거두질 않고 안사돈 하며 수미에게 말을 붙였는데 애들이 없어진 후에야 저를 쳐다보고 물로 목을 적신 후에야 입을 떼더라고요. 예린이가 네 딸이었다니 전혀 몰랐네. 어쩐지 처음 볼 때 누구를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들긴 했어서 좀 느낌이 개운치 않긴 했는데 걔가 저 세상한 거였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 어쩐지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괜시리 우리 딸이 나 때문에 행여나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릴까봐 걱정이 되었고
이미 판은 수미 쪽이 쥐고 있는 것이 판단이 들어 결혼 안 시킬 것 아니면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내를 파악하고는 일단 저와의 만남에 대해 생각할 것이 깊다고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돌아가 달라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귀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짝사랑 좀 실패했던 청춘 같은 거 수십 년이나 지났으면 추억삼아 안주거리로라도 하면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수미는 여전히 예민했던지 그게 잘 안 되었던 모양이라 저는 일단 원하는 대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나도 일찍 자리를 일어서니 사위는 무슨 일 있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붙잡았지만 수미는 보내드리라고 말했고 저는 걱정스러워하는 딸과 함께 그 자리를 쫓겨나듯 쫓겨난 것 같지 않은 자세로 나왔네요. 딸과 함께 오면서 저는 딸을 위로했고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절대로 네 결혼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CM이 될 사람이랑 조금 삐거덕거리긴 했지만 좋은 사이가 될 터이니 오히려 넌 시집 눈치 안 보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합가하는데 잘 됐지 뭐. 좋은 인연이지 정말 라고 했지만 딸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은 듯 했어요. 저도 덩달아 옛 감정으로 수미가 우리 애들과의 결혼을 반대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지만 생각 외로 돌아온 것은 뜻밖에도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아들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하고 싶었던지 특급 호텔을 빌려 진행을 했고 의외로 검소한 딸아이는 제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질 못한 채 수미의 취향에 따라 혼수며 웨딩드레스며 다 맞춰주었습니다. 내 며느리 되었으니 앞으로는 내 뜻에 따르는 게 맞지. 우리 아들 취향은 누구보다 잘하니까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그냥 날 친정엄마처럼 편히 여기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요새 며느리들은 친정엄마면 더 말 안 들을 텐데 친정엄마 운운하며 친딸처럼 여길 테니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라는 수미는 기선제압을 당당히 하며 혼수고 예물이고 당당히 요구했고 저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 다 뜻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안 사던 바깥 사돈으로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수미도 저도 서로 겹치는 지인은 껄끄러워서 굳이 알리질 않고 지인들만 모시고 했다며 둘러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안사돈. 엄마 없이 고이고이 기른 내 딸입니다. 부디 안사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딸을 친딸처럼 여겨주시고 부족한 제 딸아이 잘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요 바깥사돈. 제가 그 고이고이 기른 딸아이 같은 며느리 우리 아들 짝으로 받아들였으니 제가 잘 맡아서 식구처럼 대하겠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란 말 아시죠? 앞으로 사돈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수미는 웃는 낯짝으로 얘기를 하며 제 곁을 지나가는데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인연이 있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 집에서 나간 후 허전함을 안고 살아야만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딸이 그나마 저희 집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그 영향력 있는 딸을 그대로 수미에게 뺏겨버리니 이럴 거면 와이프가 아들이나 낳지 그랬나. 나도 수미처럼 아들 가진 당당함으로 며느리나 끼고 살 걸 그랬나. 어이없는 생각을 하며 호환 웃음을 짓고 고개를 젓고 아내 창창하게 젊을 때 사진을 보고 이미 나이 들어 주름진 제 손에 담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막상 끝나자 한동안 저도 일에 집중을 했고 나름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은 다행히도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고 늘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잘해준다고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믿고 저는 전화를 멈추고 딸에게 전화하는 게 행여나 귀찮은 일이 될까봐 해가 될까봐 더 이상 하질 않고 저는 허전함을 일로 채우며 풀었더랬죠. 그러던 때에 저는 얼마 안 있어 딸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딸의 생일을 위해 간만에 선물을 사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곁에 있을 때는 그냥 돈으로 주며 너 필요한 거 알아서 사라 했지만 이게 딸이 시집을 가니 마음이 애틋해서 그런 건지 결혼하고 첫 생일인 만큼 제가 선물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젊은 여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뭘까 물었고 단연 명품 옷이나 명품백이 제일 좋다는 말에 저는 몸소 명품백을 고르러 백화점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유명하다는 에르메스에 가서 근사한 백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워낙 희소 가치가 있는 탓에 구매 이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직원이 얘기를 해서 순간 헉하기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표가 너무 길어 오늘 안에 어찌 들어갈지도 막막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던 우리나라에 명품족들이 왜 이리 넘쳐나는지 기왕 애비가 사주는 첫 선물 최고의 선물을 사고 싶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소송했더니만 바깥사돈? 거기서 낭낭한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고 돌아보니 수미였습니다. 수미는 그곳 VIP 고객이었던지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특별히 아는 직원이 있었던지 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저는 절호의 타이밍에 수미를 붙잡았습니다. 안사돈, 아니 수미야, 혹시 너 저기 있는 백 구매할 수 있어? 좀 있으면 우리 딸 생일인데 요새 저 핸드백이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 해서 애비로서 좀 구해주고 싶어서. 우리 며느리는 좋겠네. 출가 외인 됐는데 친정아버지가 핸드백도 사주고.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는 거야? 그럼 너도 하나 골라. 내가 하나 사줄게. 우리 딸 시어머니인데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사줄까봐. 마음대로 골라. 나 못났지만 그런 능력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 갑자기 수미는 저를 바라보더니만 이내 빙그레 웃으면서 저와 함께 같이 명품 매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미는 제가 딸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가방을 꺼내 최고의 컨디션까지 확인하며 제게 건네주었고 딸의 생일 선물로 구두 한 켤레를 골라주었습니다. 하며 남자 백을 저한테 이리저리 대보며 제 것을 골라주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이 어찌 보였던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아주 부부금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서로 골라주고 같이 쇼핑하는 게 드문데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을 해서 사돈끼리 딸 생일 선물 사러 왔어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뭔가 더 이상하고 어색해질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었고 수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더랬죠. 허나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내내 미소를 띤 얼굴로 그 얘기를 한 점원에게 대했고 저 역시 딸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네요. 도움을 준 수미에게 고맙다 여기며 같이 식사라도 하기로 했고 마침 수미가 좋아했던 소불고기가 생각이 나 그쪽 음식점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그러자 수미가 저를 의문스러운 얼굴로 보면서 의아하게 묻더라고요. 내가 소불고기 좋아하는 거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맨날 애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 소불고기 좋아한다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우리 동기 애들 중에 너 소불고기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 그랬지. 그리고 항상 내가 소불고기 먹는다 했음 여자가 돈 내는 거 아니라고 네가 항상 돈을 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애들이 막 내가 먹을 때마다 네가 돈 낸다고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옛 기억이 나네. 생각해보니 그런 추억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지난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저는 그때 부모님께 여자가 돈 내게 해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대로 했을 뿐이었는데 수미는 그래서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얘기를 읊었을 뿐인데 수미와의 대화가 그리 나쁘지 않게 돌아가더라고요. 소불고기를 먹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처럼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며 회상하기도 했는데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어쩌다 보니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쇼핑하고 밥 먹고 차 마시게 되었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친구였던 옛일이 있어서 그런지 대함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차라리 사돈으로 만나 밀린 감정을 풀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여기고 저는 수미에게 가방 고맙다 하며 나왔고 저는 우리 딸 생일이 되어 얼른 이 가방을 멜 날이 오기만을 바랬고 그 뒤로도 가끔 수미랑도 보게 되며 틈틈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수미의 표정은 전보다 참으로 밝아 보였어요. 수미랑 친해지니 사돈 집도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그 집에서 딸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딸은 제가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으면서도 애써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안쓰럽긴 했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살이 포동포동 쪄있는 모습이어서 마음은 편하구나 싶었거든요. 그때마다 수미는 한 번씩 일컬어주었습니다. 예린아, 친정아버지 오셨으면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 누구보다 네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행여난 네 아버지가 오해하시면 어떡하겠니? 안 그래? 네, 어머님. 라며 대답한 딸은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좀 쉬고 싶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전화로 다음부터는 불편하니 아버지를 되도록 시댁에서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딸의 서운한 말에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일단 알겠다 했죠.
그런데 정작 딸의 생일날이 되니 생각보다 잠잠했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도무지 받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연유인가 싶어서 직접 가보고 싶었으나 얼마 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딸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고 사위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받질 않아 혹시나 몰라 수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수미야, 혹시 너 오늘 우리 딸 생일인 거 알고 있지? 연락이 안 될 녀석이 아닌데 나하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 집에 있으면 나 좀 바꿔줄래? 예린이가 어제부터 아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서 자고 있나 봐.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네. 잠깐 별채로 가볼게. 라고 해서 저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울음소리 같은 게 새어나왔다랄까. 집안에 있는 여자 울음소리라면 수미, 가사 도우미, 내 딸밖에 없을 텐데 울 연우들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저 내가 잘못 들었거나 TV에서 나오는 여배우 연기하는 목소리로 들렸나 보다 했는데 다시 수미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더 이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수미가 일찍 일어나 생일이랍시고 친구와 모임 나갔나 보다라고 대답을 들려주었고 왠지 모를 석연찮음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수미가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 여겼기에 일단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맞이한 딸의 첫 생일을 챙겨주고 싶어서 저는 내내 손에서 선물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도 딸은 여전히 받질 않았어요. 이런 아이가 아닌데 왜 연락이 안 될까 싶었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네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고 여전히 딸의 전화를 받지 못해 딸을 위해 산 명품 가방만 한숨을 쉬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밖에서 몇 번이나 도어락이 잘못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누르나 싶어 긴장하며 저는 당장에 신고할 요량으로 휴대폰을 손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폰을 열어 우리 집 문의 도어락을 여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뜻밖의 딸이더라고요. 제가 도어락 비번을 바꾼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틀릴까 싶다가도 딸 얼굴에 당장에 문을 열어주며 딸을 맞이했는데 제 눈앞에 있었던 딸의 꼴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양말이나 신발도 안 신은 채 상처투성이가 된 맨발꼴로 서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더라고요. 아빠, 저 이혼할래요. 다신 그 집으로 들어가 살지 않을래요. 정신을 잃었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딸을 업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는 딸에 대해서 진료를 하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영양실조에다 빈혈이 있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는데 머리카락을 보면 탈모도 있는데 아직 젊으신 분이 좀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라고 말을 해서 저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고 심장이 위에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곁에선 한 번도 통통한 적이 없었던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통통해져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라 싶었는데 탈모에다 영양실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더랬죠. 저는 딸이 잠자고 있는 사이 잠꼬대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이건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 여겨 순간 수미에게 믿은 만큼 배신감이 확 차오르며 당장에 수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던 찰나 딸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니 사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받고 목소리를 안 내니 딸이 받은 줄만 알았던지 사위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그냥 마음이 내 맘같이 안 돼서 그게 괴로워서 너랑 이혼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너한테 미안할 짓 했는데도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는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애 없을 때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너에게 마음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전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위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가 생겨서 내 딸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혼을 선포하다니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죠. 거기다 딸이 시어머니인 수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니 이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싶었더랬습니다. 너 이 나쁜 자식아, 예린이 애비다. 못된 녀석.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네가 사람이냐?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아주 아작을 낼 테니까. 라며 당장에 전화를 끊고 일단 예린이가 잠들었기에 간호사에게 잠시 일이 있다 신신당부하며 저는 수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미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저는 초인종을 눌렀고 분노감이 치밀어 올라 문을 부서져라 쳐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바로
쳐다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을 사위가 아니라 수미였던 것이었죠. 수미는 침착하게 저를 가로막고 행여나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자신의 아들에게 험하게 굴까 싶어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있으며 살살 달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 나는 우리 아들 언제나 감정에 충실하라고 가르친 사람이야. 책임감에 억지로 힘들게 사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곁에서 쭉 봤는데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둘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어쨌든 예린이가 네 딸이기도 하지만 나와도 좋은 인연을 맺었던 딸 같은 며느리였는데 이런 말하는 내 맘도 안 좋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원래 두 사람의 사이란 건 하나가 끝나면 따라 끝나는 거잖아.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수미의 눈은 날카롭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얘기를 들어보니 수미는 그 옛날 저와 만나고 있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제가 하루아침에 아내한테 반해서 아내에게 간 것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맺힌 것 같더라고요. 혹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아니 정확히는 내 딸에게 돌려주려나 하고 있어서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너 설마 그 옛날에 너 두고 와이프랑 결혼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때 너와 난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네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었고 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지금 네 아들처럼 우리 딸이랑 혼인관계도 아니었고 너랑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것 갖고 그러는 거야? 너는 그때 내 마음을 짓밟았어.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돌려서 계속 밝혔고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별 볼 일 없는 니처랑 바람나서 난 학교 다닐 때마다 사람들 수군거리는 비참함에 살아야 하고 미국에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어. 거기서 별 거지 같은 사기꾼 같은 인간 만나서 애 낳고 버림받고 돈 뜯기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알아? 그래서 지금 내 딸에게 그대로 갚아준 거야? 나 대신 내 딸한테? 대체 내 딸이 너한테 뭘 잘못한 건데? 갚을 게 있으면 나한테 돌려주면 되지. 왜 내 딸을 건드려? 너 대체 우리 딸한테 뭐라 했어? 애가 탈모하고 영양실조로 쓰러졌어. 영양실조로 쓰러졌어. 너 같은 자식 키우면서 딸 같은 애한테 그러고 싶었어? 애가 쓰러졌을 때도 너에게 잘못했다고 잠꼬대로 빌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그간 수미는 저를 보며 도리어 피해자인 듯 눈에 눈물을 한가득 머금고 저를 바라보며 있었고 애써 참으려 했지만 주름진 틈에서 이미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미를 믿고 싶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아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옛날 그녀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 감정만 생각해서 아무런 통보 없이 제 아내를 택하고 결혼한 것일 겁니다. 하필 그것도 수민의 집에서 얹혀있고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여자를 택했으니 수미에게는 그게 참 컸던 것일 수도 있었지요. 근데 그때 순간 택시를 타고 온 예린이가 찾아왔고 링거를 꽂고 있어야 할 녀석이 언제 깨어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저는 예린이를 말렸습니다만 예린이는 기왕 저까지 알게 된 거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저는 너무나도 제 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이한테 일부러 여자를 소개한 거 잘 알아요. 그이 일부러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우리 사이를 방해하라고 그런 사람이 어머니인 거 잘 안다고요. 내가 우리 엄마 딸이라서 그렇게 미우셨어요? 그럼 아버지랑 재회하고 모든 게 밝혀졌을 때 처음부터 결혼 반대를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러셨던 건데요? 저라고 남편이 죽기 살기로 좋아서 참은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참았고 누구보다 제 걱정 많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이용하셨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빠가 아닌 이상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딸은 그동안 고생 깨깨시키고 시집살이 시킨 수미에게 온갖 원망을 퍼부으며 목에 핏대가 서도록 그때 동안 맘에 억눌러봤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아비로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일어섰고 이제라도 수미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사돈의 인연으로 인해 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져버린 수미의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미련두지 않기로 했고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라며 지긋지긋한 그 집을 다시 볼 일은 없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일으켜 겨우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수미는 예린이의 마지막 선물로 구두를 예린이에게 던지더라고요. 바로 저와 함께 샀던 명품 구두였습니다. 왜 수미가 생일날 예린이에게 구두를 사주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멀리 떠나란 의미가 담긴 줄도 모른 채 명품 구두를 사줄 만큼 우리 딸을 아끼고 있구나. 감동받은 게 큰 오해였습니다. 딸은 그렇게 이혼을 했고 저와 수미의 사돈 인연도 그걸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사위는 그 후로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들었고 우리 딸도 그 이후로 한동안 남자에게는 눈길도 안 주다가 어느 순간 어느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는 다시 살아나는 딸을 보며 아내가 낳은 귀중한 선물이라 여기며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바랬는데 딸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는 혼인 전에 아기까지 가져 저는 귀여운 손주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허한 마음을 가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서 아이를 돌보며 제게 조심스럽게 뱉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그때 전 남편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서 나와 갈라지게 만든 것은 물론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엄마 딸이어서 갚아주려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혼하지 않음 어머니랑 아버지는 평생 사돈 사이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럼 이루어지지도 못할 사이가 되어 가까이 있게 되는 것도 힘든 게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그게 싫었던 게 아닐까. 이제 와서 아무 부질없는 얘기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라며 말을 했고 저는 한사코 거부하며 넌 이제 옛일 잊고 살라고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재 남편에게 아이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일러두고 그 순간을 모면했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 그 일은 딸에게도 저에게도 좋을 일이 아니었지만 수미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하며 딸을 내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미를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생각이 들지만 이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 말을 줄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남자로서 이미 한번 크게 사업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다시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작은 사업체를 다시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늘 돈 때문에 아쉬웠고 굶주렸고 돈 때문에 한맺히고 억울한 일들도 많아서 내 무조건적인 첫 번째 목표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다 바닥으로 추락하셔서 다리를 쓰시기 힘들게 되셨고 그 덕택에 저희 엄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저희 사남매를 꾸역꾸역 키우셨습니다. 저는 막내인 만큼 형제들이 입고 쓰던 것들을 죄 물려받고 자라서 제대로 된 제 것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운동화도 너덜너덜, 옷도 꾀제제. 반 아이들은 어린 마음에 저를 놀리며 같이 놀기 꺼려했는데 그것이 참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렸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자아라는 게 분명히 생겼을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죠. 어린 날에도 분명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는 정말 나는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후에 내가 만들 가족들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줄 잘 알았기에 저는 돈이라는 목표 아래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막내였는데 제 위의 형제들은 대학을 다 포기하고 하나같이 취업 전선에 악착같이 뛰어들었는데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누나들은 직장에서 만난 비슷한 형편의 사람과 일찌감치 결혼해서 또다시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가난하게 월세방을 전전해서 살았고 형은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아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던지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머리도 운도 나쁘지 않았던지 그대로 성적에 반영되어 목표한 대학을 갈 정도의 점수는 항상 유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제게 응원을 해주시며 가난한 개천에서 멋지게 용트림 한번 해보라고 힘을 주셨었더랬죠. 이를 본 엄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 짓곤을 하셨던 게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안하다, 보구가. 영리하고 똑똑한 우리 아들. 있는 집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 만나서 살았으면 크게 한자리 했을 텐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고 가난해서 미안하고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들아. 라고 저를 꽉 안으며 시장에서 사온 따끈한 만두를 챙겨주며 말씀하셨는데 그 말들이 참 기억에 남네요. 부모가 못나고 집이 가난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참 미안한 일이구나. 나는 절대로 부모로서 이런 말을 자신 없게 하고 싶진 않다.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겪었던 뼈아픈 자존심과 아픔을 내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며 다짐했습니다. 한 번도 비싸다며 밖에 음식을 사오지 않던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좋아하던 만두를 가끔 이렇게 공부하면서 먹으라고 사다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한 개도 안 드시고 저를 챙겨주며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일찍이 물만 드시고 잠이 드셨고, 저는 공부를 하며 만두를 입에 하나씩 넣고는 스스로 못났다는 것을 인정한 가엾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 때 대학 시험을 치른 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것조차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제 등록금이나 이런 것을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제 눈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봐왔는데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형제로서 그들의 피땀 어린 돈을 제 인생을 위해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대학보다는 좀 낮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서울의 모 학교로 방향을 틀었어요.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와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었지만 전액 장학금의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대학을 입학한 후 저는 수순대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취업 공부를 했고 학점 관리를 했으며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의 자랑스럽고 떳떳한 아들이 되었더랬죠. 어이구, 장하다, 장해. 네가 드디어 이리 해냈구나. 멋지다, 우리 아들.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만 꾸리면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라며 부모님의 어깨가 쑥 올라갔고 형제들이나 조카들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형제이자 삼촌이었습니다만 저는 제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돈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채워줄 만큼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했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으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보장받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회사 동기의 소개로 어느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아버지가 사장인 가족 경영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 규모가 좀 있는 곳이어서 집안에 돈 좀 갖고 살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저를 봤던지 소개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자라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집안에 돈이 좀 많다는 말에 솔깃해서 저 역시 빼지 않고 여자분과의 소개팅을 잡았더랬죠. 그리고 그 아가씨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대시를 하며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보국씨, 이거 제가 보국씨를 위해서 만든 케이크랑 쿠키예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학원에 등록했는데 아직은 서투르지만 솜씨가 점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면 한식 자격증이나 베이킹 자격증도 따서 저희 아빠 건물에 뭐 하나 자리 내어달라고 하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원하는 거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뜻대로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그것을 이겨내서 뭔가를 이루거나 하지 않고 항상 아내 곁에는 장인 어른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지탱해 주어서 오로지 그것에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잘 나가는 부모의 돈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실 속의 화초이고 공주님이었던 그녀는 어려움 없이 살았던 만큼 구김없이 천진난만했고 철부지 소녀 마냥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좋았어요. 내가 갖지 않고 있던 매력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돈이며 밝은 성격이며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천연덕스러운 자신감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고이 자랐던 무남동녀 외동딸을 채가려는 제가 장인어른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봤지만 그래도 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절 잘 대해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겠네. 오직 우리 딸 행복 하나만 보장해주면 난 자네를 사위 이상으로 아들 삼아 우리 딸처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발벗고 나서줄 거야. 그거 한 가지만 확실히 약속하면 이 결혼 허락함세. 대신 만약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딸이 힘들어지거나 불행해진다면 자네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라며 공증을 받은 서약서까지 내밀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장인 앞에서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는 아내의 행복을 보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행복의 비명을 지르며 누구나 꿈꾸고 부러워할 만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하객들이 확실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신부 쪽이 부티나고 화려한 손님들과는 달리 저희는 언뜻 보기에도 새까맣고 거칠고 친척들이 입은 한복마저 질이 좋지 않아서 눈에 거슬렸습니다. 겨우겨우 그 순간을 넘기고 저는 처갓집의 은혜로 집이며 차며 단번에 승급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남자 신데렐라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구질구질한 골방에서 곰팡이 냄새나고 난방비가 아까워 난로 하나 겨우 의지했던 제 삶이 결혼 잘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에 고풍스런 가구,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져진 최신식 인테리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고급 외제 세단차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등바등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것은 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마음씨 착한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며 행복하게 웃고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나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긴 거 후회하지 않아. 우리 아이랑 영원히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 사랑해. 라며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박보국 인생 이렇게 펴는구나. 살았구나. 두드리면 열린다더니 제2의 인생이 짜릿하게 찾아온 기분이었죠. 저는 한동안 회사를 얌전히 잘 다니며 처갓집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더불어 우리 부부의 장점만을 닮은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았던지라 아내에겐 미안하게도 출산할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행히 업무 때문이라 하니 이해는 해주더라고요. 양가 어른들께서 제 주니어 탄생을 기뻐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이름을 경준이라고 직접 지어주었고 내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못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부모님이 떠올랐고 저는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도 않고 항상 편안하고 멋진 인생만 살게 해주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우리 가족들의 완벽한 윤택한 삶을 꾸리기 위해선 역시 돈밖에는 없었죠. 돈은 정말 벌면 벌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욕심을 내게 되는 이상한 존재더라고요. 대기업 월급만으로는 여전히 목말라 있을 때쯤 같이 일하던 동기 몇 명이랑 사업 얘기가 슬쩍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는 건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서 지금 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현 경제 흐름을 반영하고 전도 유망한 사업으로 전환할 시점에서 딱 맞는 아이템이다 싶었죠. 대기업 사원으로서 치열하게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나 업무 성과에서 벗어나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지금은 든든한 처가 뒷백이 있어서 그런지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믿을 만한 건 아내밖에 없었던지라 퇴근할 때 꽃을 사와 안기고는 곁을 두드렸죠.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 내가 지금 사업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템이라 일단 버려서 성공만 하면 로또나 다름없어. 그간 처갓집에서도 신세를 많이 졌으니 갚기 위해서라도 내 사업을 버리고 싶어.
당신이 나 한번 믿어주면 안 될까? 무슨 사업인데? 웬만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 자금 필요한 거면 돈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는데? 라며 어리숙한 척 모른 척 묻는데 눈가에 은근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여자가 그렇듯 배포가 큰 아내 역시도 얌전히 제가 대기업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길 바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제 마음을 알면서도 이리저리 빼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리 꺼내는 속내를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있다 여겨 옆구리를 찔렀죠. 아이 참, 잘 알면서 왜 그래?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돼? 나 사실 요때 직장 다니는 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 곁에서 많이 있어주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당신 출산할 때 업무로 인해서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천추히 한이 맺힌 사람이야. 내가 소득 없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나도 내 사업 일구면서 보람되게 살고 싶어. 당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여보. 라고 아내를 조르자 아내의 표정이 딱딱해지면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입을 털었고 견디지 못한 아내는 등 떠밀려 처갓집에다 제가 바라는 일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께서는 저를 한번 집으로 와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긴 한숨을 토해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어디 한번 내 앞에서 사업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게나 라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준비해온 걸로 목청이 부서져라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전도 유망한 사업이 분명했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장인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제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는지 그냥 사업 미천을 대줄 수는 없고 투자자로 힘을 보태주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몇 번이나 장인어른 앞에서 절을 해대었죠. 우리 딸만 힘들지 않게 잘 봐주면 되네. 자네는 우리 딸이랑 행복한 이상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조만간 우리 손자랑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하지 라며 말씀하셨고 저는 모든 은공이 아내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다음날 아내와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보답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사업이 잘 되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믿어주고 보듬어줬던 아내였고 우리 가족이 있는 한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당당하게 사표를 낸 후 동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장인의 빵빵한 투자 금액을 얻고서 말이죠. 역시나 제가 선택한 사업은 처음부터 승승장구를 달렸습니다. 대신 사업을 해서 그런지 바쁘기도 더 바쁘고 집 안에 붙어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더욱더 미안해질 노릇이었죠. 그러는 동안 무심한 세월은 흘렀고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사업에 매달리고 구상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에 빠져 사는 동안 제 아들은 장성해져 갔고 저는 그토록 갈망하던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니 제 부모 형제들이 제게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처음 부모 형제의 연으로 한두 번 좋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었던 것들은 이제 다 당연시하게 되었고 그날도 누나는 매형이 집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로 돈을 날렸다며 집을 해달라고 부모님과 함께 호소하는데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치 본인들 축적된 지갑인 듯 행동하더라고요. 누나 미안해요.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날린 건 지극히 매형이 벌인 일이니 해결도 당연히 매형이 하셔야지 제게 손 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매형이 날린 집도 제가 해드린 거고 그 외에 부차적인 비용들이나 조카들 사교육비 등록금까지 됐으면 지금 것만으로도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리한 선에 이르자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뾰족하게 눈빛을 세우며 절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우더라고요. 뭐야? 네가 잘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우리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등록금 해준 거 기억 안 나? 처갓집 잘 만나 돈 버니까 이제 우리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니?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임마. 형제면 당연히 가진 거 나눠 쓰는 게 인지상정인데. 돈 몇 푼으로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구네. 너 이번에 돈 안 해주면 형제들이랑 다 인연 끊는 줄 알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네 회사며 주변이며 네 정 떨어지는 행동 다 까발릴 줄이나 알아? 라며 제게 윽박 지르고 씩씩대며 가버리더군요. 나는 당시 가고 싶은 대학, 형제들이 모은 등록금이 얼마나 힘겹게 벌었는 줄 알았기에 물리고 제 능력과 분수에 맞는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했는데 왜 이제 와서 쓰지도 않은 등록금에 대해 얘기하며 절 괴롭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갈망했지만 돈의 악영향이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말을 듣고 추후 들어갈 조카의 학비며 등록금이며 일체 다 끊어버렸고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지 누나는 제게 와서 사정도 하고 욕도 해보았지만 저는 그걸로 형제와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건 제 가족들밖에 없었죠. 바빠서 가정에 신경 쓸 틈이 없었지만 있는 동안은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제 하나뿐인 아들은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기에 아들에게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켜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제 조언을 귀담아 듣고 어렸을 적부터 영어 유치원이다, 도서관이다부터 시작해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사립중학교를 보내며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으로 탕을 치고 아이를 교육시켰습니다. 아내는 저와 목표가 같았습니다. 오로지 자식 교육에 열과성을 다하며 매달렸죠.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집값 비싸다는 대치동으로 가서 교육을 받게 했죠. 돈을 들인 만큼 아들의 성적은 확실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최상위권의 아들을 보며 저는 용돈을 아낌없이 주었고 원하는 건 뭐든지 갖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넘사벽의 패션이나 아이템들을 아들에게 성적에 대한 보상품으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를 안심시키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단단해졌다고 생각한 제 사업이었건만 어느 순간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니 버텼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아 무너지며 어느 순간 거래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저희에게까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더불어 부차적인 사업으로 빌딩을 올리려는 것까지 추가 대출이 막혀 저는 사업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죠. 장인어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장인어른 사업 막기에도 무너질 듯 불안해 보이셨죠. 도리어 제게 돈을 융통해달라 하셨지만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만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큰 재앙이었어요. 저는 결국 제게 빚을 진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사방에 돈줄이 막혀있다. 혹시 나한테 빌려간 돈 좀 갚아주면 안 되겠냐? 야, 내가 돈이 어딨냐? 요새 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 알아봐라. 벼룩에 간을 빼먹지 진짜. 제가 예전에 도와준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고 무리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더 이상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괘씸했지만 그 친구만을 닥달할 시간이 제겐 없었어요. 어떻게든 사업체를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 자존심, 체면 따질 것 없이 친구며 제게 등 돌렸던 가족들, 형제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들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조카 학비며 본인들 생활비며 집이며 여태껏 안 내놓은 것을 내놓는다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상가 건물을 올려 분양하겠다는 제 야심찬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으며 공사 중단이 된 상태로 이자를 못 내자 확보한 땅 부지마저 경매에 붙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역시 친정과 저희 어려운 사업에 대해 모두 알게 되어버렸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지켜온 가족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기운내. 아버지 사업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니까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그보다 우리 아들한테도 말을 해야 하는데 이제 곧 차압딱지도 들어올 테고 우리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근데 입이 잘 안 떨어지네. 아, 하필 이 녀석 대학 입시 코앞에 두고 이러다니. 일단 아들을 사촌 동생네 좀 머물게 하면 안 될까? 당분간 아들에게는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 둘러대어 대학 입시까지는 모르게 해야 돼. 쌓아올린 공든탑인데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 우리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내 잘못으로 어떻게 그래?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 말 맞다나 대학 입시만 끝나고 다 밝히고 얘기하자. 그때까지 잘 봐달라고 사촌 동생한테 얘기할게. 그 정도는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겨우 끄덕였지만 아들이 이 충격을 모두 감당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무엇보다 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학원을 마친 뒤 아들은 집으로 왔고 그날따라 아들은 유난히 저를 존경하는 듯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마음껏 내보였습니다. 허나 아들은 뭔가를 어디서 들었던지 제게 뼈를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난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너무 좋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간지나게 돈도 아쉬울 것 없이 쓰고 애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래서 전 가난해지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할 것 같아요. 난 아빠가 가난해지지만 않으면 지금처럼 바빠도 상관없고 아빠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맘 아시죠, 아빠?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컹거리며 아들의 말에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내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아들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아내를 다급히 말렸고 일단은 대학 입시가 걸려있으니 무조건 참고 넘기라고 했죠. 다음날 아들은 왜 내가 집 놔두고 사촌 이모네 가야 하냐는 말 한마디 없이 순순히 갔습니다.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아들이 모른 척하는 이상 먼저 밝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는 없어서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저희는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나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게 받은 돈을 묵혀두셨던 것을 제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이거 네가 우리한테 줬던 돈들이다. 네가 잘 나갔을 때 형제들 모른 척 했을 때는 괘씸했지만 또 어려워지니까 부모라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널 둘 수가 없겠더구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든 방 구해서 살도록 해라. 네 형제들한테는 내가 도움 줬단 말 말고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부모님을 오해하고 미워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형제들은 절 버렸지만 부모님만은 제 곁에서 절 지켜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돈을 모으실 줄만 아셨지 딱히 욕심 없으신 분들이었기에 그 후로도 저희에게 돈을 모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간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 아들은 대학 입시를 보았고 안타깝게도 아들은 알게 모르게 집안일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지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스카이 대만을 바라보고 있던 아들은 겨우겨우 인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입학을 했고 당당하게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더라고요. 더불어 저에게 외제차 팜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저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운전면허 땄어요, 아빠. 첫 차로 벤츠 타고 싶었지만 원하는 데를 낙방했으니 양심상 부모님께 그것까진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작은 외제차 하나만 해주세요. 견적 내보니까 옵션 아래 등급으로 사면 4천만 원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부모님께서 준 돈이 남아있어서 그걸 등록금으로 내주었지만 차마 차가까지 내줄 형편은 못 되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들 앞에서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제 입장을 전하더라고요. 너 그러지 마. 다 알면서. 우리 아들답지 않게 왜 그래? 엄마 아빠 이해해줄 때도 되지 않았어? 외할아버지며 아빠며 사업 무너진 건 절대로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잖아. 너도 대학생 됐으니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들처럼 취업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 성인이 되었으니 굳이 형편 어려워진 것과는 별개로 부모한테 독립해서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니 아들은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애꿎은 자동차 팜플렛을 찍고서 화공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스카이대 떨어졌는데. 다 엄마 아빠가 사업 말아먹고 나 신경 쓰이게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그 책임은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있는 거 아니야? 부모랍시고 날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 대학 망하게 해놓고 가난해지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말했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되지만 가난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나 구질구질하게는 못 살아. 나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질투했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절대 못 산다고. 뭐야? 저는 처음으로 귀한 우리 아들의 뺨을 쳤고 이성적으로 끝까지 대처하지 못한 못난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분개하듯 크크거리며 웃더라고요. 녀석이 미쳤는지 실성했는지 점차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괴상한 소리를 한참이나 내다가 끝내는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자란 건 아빠가 다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이잖아. 안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며 뛰쳐나가 버리는데 그렇게 저는 갈망하던 돈을 잠시 손에 쥐었다가 잃었고 부모, 형제, 친구도 잃었으며 마지막 희망이자 사랑이었던 제 아들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고 어려서부터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오로지 돈만 쫓았던 건데 왜 내 삶은 이리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제 곁에는 아내가 지키고 있네요. 다행히 아내는 절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주며 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빚을 갚고 재기하기 위해 다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장사를 하며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돈 없는 제가 밉고 싫은지 돌아오질 않고 있네요. 친구, 형제 다 잃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아들을 잃으니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우스운 건 돈을 잃으니 아들은 떠나갔지만 형제들은 그래도 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며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제게 내미는데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네요. 다시 재기해서 악착같이 돈 벌어 성공하면 우리 아들이 그때는 절 봐줄까요? 어리석은 부모라는 것을 똑똑히 알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아들이 더 이상 방황을 그만두고 제 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돈에 웃고 울었던 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때 모두 함께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